스테디셀러, 서울대 도서관 대출 1위 계속 차지하고 있고 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정희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딱 한 권을 추천하신다면? 저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1일 월요일 뉴스토스트,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오늘도 어피티 김정인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지금 저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바로 옆에 굉장히 벽돌책 하나를 멋있게. 맞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쵸. 정말 깨끗하게 책을 읽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읽으셔가지고 안 읽으신 줄 알았는데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 노벨 경제학상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아직까지 떠들썩한. 네. 너무 기쁘죠. 저는 이 열기가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 현실이가 싶을 정도로 설레는데요. 또 다른 화제의 노벨상이 있었죠. 경제미디어 어피티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주제. 지금까지는 매년 살짝 넘어왔던 것 같은데 정희님은 항상 뉴스로 썼었어요. 뉴스로는 다뤘습니다. 그렇죠. 저희 머니레터에 뉴스로 썼었는데 노벨 경제학상에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제 다론 아제모울루 미국 MIT 교수, 사이먼 존슨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이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했어요. 핵심 주제는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가 이제 이 세 사람의 수상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였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어서 죄송해지는데 너무 궁금해요. 노벨 수상자분들에게는 상금도 주어지는 건데 뭐 신묘덕 한다고 했나요? 네. 그래서 이 상금이 어디서 나는 건지 막 궁금했고요. 막 좀 여러 가지 알쓸신잡이지만 궁금한 것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노벨 재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노벨 그거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성씨입니다.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발명가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이게 돌아가시면서 인류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내 돈을 좀 굴려가지고 이익이 나면은 수상을 해달라. 이게 이제 결론이고요. 사실 이제 이분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전쟁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이너마이트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이제 폭약인데 이게 건설이나 광산업이나 이제 철도나 도로공사에서 지형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국가에서는 많고. 터널 굉장히 많잖아요. 고속도로 하다 보면은. 근데 이거를 지형을 정리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 발명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혁신이었죠. 거의 혁명이었고 노벨 되게 뿌듯해했는데 와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꿨어 그랬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쓰이는 거를 보면서 세상을 이런 쪽으로 바꾸려고 한 건 아니었어라고 이제 상심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걸로 번 돈 인류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사람한테 상을 줘라 이러고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상 재원이. 재원이 그렇게 네. 시작된 거군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2억 6,500만 달러 정도 남겼는데요.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해보면 한 3,60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 열심히 굴리고 있고요. 노벨재단이 이제 관리하면서 주고 있는데 이게 경제 상황,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상금이 조금씩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고 일시불입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에 재원이 좀 큰 규모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연금 기금위원회에서 관리하듯이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이 노벨 재원 기금을 굴리고 또 여기저기 이제 기부도 들어올 수 있고 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상금 주고 있고요. 이자 수익으로. 근데 스웨덴 돈으로 줍니다. 이제 크로나라고 하는데 스웨덴 돈으로 주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받는 돈은 있어도 환율에 따라서 각자 약간 체감이 좀 다를 거예요. 환율이 많이 신경 쓰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금은 각자 국가에서 알아서 이제 좀 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과세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상금에다가 많이 떼니까. 네, 많이 떼죠. 근데 기타소득으로. 노벨상은 우리나라 비과세라고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낭만적이하네요. 낭만적인 네.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는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중심 내용은 이번에 어떤 주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냐잖아요. 이번에 3명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여러 명이 노벨상을 받는 게 좀 일반적인가요? 경제학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받는 게 훨씬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공동 연구가 많기 때문인데 이제 경제학도 사실은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클라우디아 골딘이 이제 하버드 노동경제학자죠. 이분 단독 수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단독 수상인데 여성 경제학자가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내용도 좀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올해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상인데 중요한 연구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묻혔어요 문학상에. 그리고 여러 명이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를 좀 저도 살짝 살펴봤더니 공동 수상의 경우 노벨상 주최 측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상자의 기여도를 평가해서 차등 배분한다. 와. 놀랍네요. 나중에 서로 싸우는 거 아닌가요? 기여도를 평가한다. 되게 흥미롭네요. 자, 이번 수상자들의 수상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였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네.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정치와도. 그렇죠. 노벨 경제학상은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되고 또 우리 사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받은 이 세 분이 받은 것이 수상한 것이 어떤 함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겠죠. 사실 원래 노벨상 제정이 될 때는 경제학상이 없었어요. 원래 이제 5가지, 뭐 6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리학, 화학, 생리학하고 의학이 하나로 묶이고 이제 문학하고 평화 이제 5가지 혹은 6가지 요 정도인데 이게 1968년에 스웨덴 중앙은행이 따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상 안에 끼워 넣었는데 근데 이 노벨상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인류에 기여한 사람, 인류에게 모두의 혜택을 준 사람 이제 이런 방향성에 대한 상이거든요. 그래서 책 한 권 연구 하나 여기에다가 주는 상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쭉 쓴 거를 지켜봤더니 이 사람이 쭉 연구해 온 거를 지켜봤더니 이게 누적된 이 방향 자체가 인류에 되게 기여하는 방향이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류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더라라고 하면은 이제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어떤 희망하고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인류와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건데 이 사실 방향을 정하는 거는 좀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모든 방향은 다 정치거든요. 이제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방법을 개발하는 게 좀 실용적인 학문들인데 여기에 1968년에 경제학상이 노벨상에 끼어 들어온 것은 경제적인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해졌다. 예, 이런 의미로 좀 다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벨상은 시대 정신을 잘 구현한 사람한테 주고요. 긴 기간 저작 연구 보고서 이제 주는 거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연구는요. 그래서 세계 경제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받은 사람들 좀 굵직굵직한 걸 보면요. 뭐 밀턴 프리드먼이나 이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프리드먼. 그리고 이제 뭐 아마르티아 센이나 최근 들어 폴 크루그먼 이런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제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에 받았어요. 우리 왜 맨날 미국 기준금리 얘기하잖아요. 그쵸, 엄청 전하죠.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 뭐 통화정책 국가가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났더니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게 되게 중요해졌다는 걸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버렸고 역할이 강화되는 거고 아마르티아 센 같은 경우에는 복지와 빈곤 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폴 크루그먼은 국제무역 받았는데 이게 그냥 경제 얘기만 하다 보면은 국제무역 중요하지. 뭐 아니면 복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야지. 정책으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합의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처럼 우리 쇄국 정책 할 수도 있잖아요. 각국이. 근데 그거 안 하기로 한 것도 어떤 이제 정치 경제적 결정이고. 네. 근데 이제 이 결정을 할 때는 근거가 필요하니까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건데 노벨 경제학상에서 이런데 이제 권위를 실어주니까 각 대통령이나 뭐 중앙은행 총재나 이런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받은 연구를 보면 쇄국 정책 안 된다니까 뭐 이러면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가난이 법적 죄일 때가 있었거든요. 18세기 19세기 영국 이런 데서는 진짜 법적으로 죄여가지고 막 불황자들 이제 거지들이 잡아갔어요. 진짜 잡아가서 감옥에 넣고 강제노동 시키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복지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은 끌어올려야 돼라는 것도 책임이 있어. 예, 어떤 도덕적인 얘기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은 나라 전체가 못 살게 돼라고 이제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 예. 그리고 또 상을 줌으로써 그쵸.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네, 힘을 거고. 실어주는 것이죠. 정희님이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 소식을 머니레터 뉴스로 먼저 전했었는데 여기서 공동집필 책을 통해서 이번 노벨 그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어떤 내용의 연구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주제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3권 책
네, 그래픽으로 뜰 텐데 이제 이 세 권 책을 읽으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책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의 책 치고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 이래서 학계에서는 약간 비판이 있거든요. 이렇게 쉽게 쓰려면 비유도 많이 하고 숫자도 좀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근데 그들 얘기이고 사실 이제 읽으면 되게 재밌고 쉽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좀 있는데 제가 키워드 6개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이 키워드 6개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 이러면 세 권의 책 다 읽으신 척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귀를 쫑긋하셔야 돼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책을 직접 읽어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책인데 201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포용적 제도하고 착취적 제도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거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이제 정치나 경제 제도의 포용성이 국가의 경제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포용적 제도가 자리 잡으면 국가가 경제 발전을 한다. 착취적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국가는 계속 가난하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포용적 제도는요. 어쨌든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뭐 경제 활동을 했어. 그리고 뭐 올바른 일을 했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내가 일한 만큼 가치를 생산한 만큼 돈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근데 착취적 제도는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막 생산을 했는데도 소수 엘리트가 이제 이거를 권력을 독점하고 부를 가져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그 나라는 발전 못해.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책이 좁은 회랑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은 저는 국가는 실패하는가 하고 너무 겹치는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막 꼼꼼하게 읽진 않았어요. 되게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조금 정치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국가가 이제 시민의 자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자유하고 이제 약간 권력적으로 좀 뭐 횡단보도는 초록불에 건너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권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지만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지. 자유가 너무 커지면 또 안 좋고 권력이 너무 커지면 또 안 좋은데 이 균형을 찾는 게 정말 좁은 길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좁은 회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소설책처럼 제목이 지어져 있어서 그렇죠. 그 표지도 그렇고요. 맞아요. 그래서 회랑이라는 말이 이제 복도처럼 이제 좁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 권력과 진보 제가 가져온 요 책이 사실 이제 지난해 나왔죠. 지난해 나와가지고 가장 최신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AI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 수준 향상이 국가 경제 성장하고 뭐 사회적 불평등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냐 요거를 좀 증명을 했는데 요거에서도 키워드가 한 2개 정도 나와요. 이제 길항 권력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나오고 기술적 진보라는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길항 권력은 뭐냐면은 아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거기에서 뭐 착취적 제도, 포용적 제도. 착취적 제도가 있으면은 소수 엘리트가 좀 부를 독점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연결되는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 이걸 어떻게 막냐, 이 착취적 제도를 어떻게 막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길항 작용이라고 해서 길항 권력이라고 하는데 기술 발전을 하면 사실 불평등이 좀 심화되거든요. 이게 기술 발전을 했는데도 경제적 이익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노조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좀 강하게 맞서야 균형이 잡힌다. 이런 내용이고 기술적 진보는 경제 성장의 원천인데 근데 부가 집중이 되거든요. 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올바르게 다뤄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세 권의 책은 경제학으로 연구한 그 결과가 어떤 우리가 앞으로 뭐 정치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 좀 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권력과 진보 요 책이 조금 그런 최근 AI 때문에 일자리 많이 뺏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뺏기냐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정희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딱 한 권을 추천하신다면 그래도 저는 권력과 진보 추천해요. 권력과 진보 오늘 가져오신 이 책이요. 조금 더 경제학적인 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인데 이거는 너무 좀 브로드한 내용이어가지고 재밌게 읽으시려면 가장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데 근데 우리 AI는 좀 불안하잖아요. 이게 발전하면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 대답을 어떻게 내놨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일자리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착취적 제도가 뭔가 익숙하다.
뭔가 우리는 요즘 너무 힘든 경제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에도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안 좋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런 벽돌책 잠깐 들어보시면은 몇 페이지죠? 이게 거의 한 본문만 500 600페이지고요. 정말 이런 벽돌책을 사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좀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완독하는 책은 얼마 없어요. 완독하는 책은 소설은 완독을 하고 문학책은 완독을 하는데 이런 이제 연구 관련된 책은 목차를 딱 보고 재밌는 부분 있으면 거기만 봅니다. 거기만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앞에 목차에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뭐 어디서 다뤘지 하고 거기를 또 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으로 읽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요. 아, 정윤님의 독서법. 네. 그래서 이 책 저도 꼭 읽어보고 싶어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를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 책에 또 흥미롭게도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에 계속 한국이 언급되지? 막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과 북한의 경제가 연구 사례로 등장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좀 아, 네.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나요? 사실 이제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제가 조금 더 경제학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막 엄청나게 인기 있을 만한 책이 아닌데 근데 2012년에 나왔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아주 베스트셀러의 스테디셀러여서 뭐 서울대 도서관 대출 1위 계속 차지하고 있고 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하고 북한 얘기가 거의 메인급입니다. 아, 우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군요. 네, 우리가 주인공이고요. 우리가 또 남이 뭐라고 평가해 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을 만한 경제학자가 온갖 이제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니까 근거가 있잖아, 근거가. 네, 우리나라 내용이랑 힘들다니까. 상관없이 일단 읽으면서 재밌는 네. 거예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읽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랑 북한 경제가 왜 여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여기 왜 메인으로 들어갔냐면 사실 이제 사회과학은 인과관계 증명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과학 실험 같은 경우에는 통제된 딱 실험실 환경에서 뭐 1기압에서 100도씨가 되면은 물은 끓는다. 이게 이제 법칙이 있는데 네. 국가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그쵸. 법칙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너무 통제가 안 돼 있어.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정책을 펼쳐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쵸.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절대 똑같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래서 항상 경제학자들은 조금 이제 그 자연과학자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되잖아요. 분단 국가가 되면 나름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거의 같은 조건을 이렇게 오다가 뭔가 정책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사회 실험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의 비슷한 조건이었는데 그러네요. 정책만 달라졌는데 여기는 한쪽은 거의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쪽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이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들이 정치 경제학자들하고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이라고 해서 정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아름다운 케이스인 거예요. 아, 그렇네요. 정말 그리고 몇 안 되는. 네, 그래서 이거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분단이 됐는데 한쪽은 경제 발전을 하고 한쪽은 그렇지 못한 이유를 따져봤더니 그 내용이 남한은 뭐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을 너무 잘했고 군사 독재 정부가 있었지만 이 정책은 이랬고 제때 이제 독재가 무너져가지고 민주화가 돼서 포용적 제도가 했더니 더 발전을 했고 이제 북한은 그렇지 못했고 안 무너졌고 그래서 이거는 착취적 제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네. 현실 사례네요. 맞아요. 근데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건 공식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공식은 아니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1기압일 때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네.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탔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착취적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죠. 네.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그 수상한 사람들 우리나라에 스터디셀러 하나 있지 않았냐? 알지 하면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언급하면서 여기 우리나라 얘기도 나오잖아. 맞아요. 몰랐어? 맞아요.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최근 저서에서 오늘 가져오신 책이죠. 네.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도 다뤘다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떤 주장이 담겨 있는지가 궁금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AI가 우리한테 뭐 어떤 식으로 이 AI 이놈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나요? 희망편일까요? 절망편일까요?
아직은 희망과 절망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절망편으로 가고 열심히 이제 오지랖을 부려서 이제 좁은 회랑에서 나왔던 그 세 권의 책이 연결된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좁은 회랑에서 나왔던 기란 권력을 열심히 사용을 해가지고 오지랖을 부리면은 희망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맞아요. 저도 읽었던 AI 관련된 책 중에서 그 부작용을 더 빨리 우리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 너무 큰 이미 크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오지랖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 진보가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이제 기술 진보는 이분들이 처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경제학에서 기술이 진보해야 경제 성장이 부가가치가 이제 더해지면서 경제 성장이 이제 발전한다라는 어떤 학계 내의 공식이에요. 학계 내의 공식인데 이 기술 진보가 요즘 들어 어떤 식으로 오고 있냐면 기술이 진보해서 경제가 막 발전을 하면은 우리 모두가 그걸 혜택을 좀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정말 소수의 엘리트나 이제 기업가들한테만 이게 집중이 될 수도 있는데 기술이 진보 이제까지는 약간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어쨌든 기술이 이렇게 진보를 하면 그래도 모두가 낙수 효과로 다 잘 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낙수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바가지가 위에 있는 것만 커질 뿐. 네네네. 계속 이제 그 안 넘치고 계속 저는 그릇이 아래서 커지. 계속 언제 떨어지나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 발전도 좀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광범위하게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엔비디아 주가 뭐 이런 거 엄청 오르고 있지만 사실은 AI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이제 빅테크 기업가들이거든요. 빅테크 기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사회로 나눠야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AI가 발전을 하면 결국 일자리는 사라지는 게 맞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술 진보가 지금 불평등을 늘리는 식으로 좀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이 뭐 우리 희망편 얘기를 AI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기술이 AI가 그냥 이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상 타신 분들, 이 학자분들이 맞아, 네 말 맞아. 근데 그거 너무 100년, 200년 걸리는 일이라서 지금 AI가 막 태어난 시점에 살고 있는 너희는 그 일자리 구경도 못하고 죽을 거야. 너무 절망편인데요.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일하는 거를 좀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좀 보완을 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 키워드가 나오는데 기계 유용성이라고 하거든요. 유용한 기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펼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술 발전의 희망편을 기대했다가 절망편이 된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또 수도 없이 목격을 했죠. 네.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더 많이 일하고 더 오래 일하고 더 힘들게 일하는가 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오늘 가져오신 책에 대한 얘기였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중요한 아젠다를 제시한다는 노벨상.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으로 세상에 노벨 경제학상을 주는 이 재단에서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쨌든 지금 중요한 정치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리더십이라는 얘기가 요새 정말 많이 나와요. 리더십 비전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기간이에요. 중동 전쟁 다시 불붙고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일어나고 있고 미국 대선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상 기후 전 세계가 정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심해지고 있죠. 리더십이 없죠 지금. AI는 또 AI대로 발전하고 있고 뭐 국제기구는 UN이나 뭐 OECD 같은 게 저 어렸을 때만큼 그렇게 힘이 권위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 얘기가 나오고 통계 있는데. 인용할 때만 계속 언급되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이유가 그거 같아요. 누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AI나 이상기후 이렇게 대처를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좀 이제 AI 같은 기술 진보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라. 그냥 우리 산업혁명 있을 때도 잘 안 될 뻔했지만 강력한 이제 리더십이 있었다. 리더십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시장과 경제라는 건 인류 역사와 함께 탄생한 거기 때문에 인류 역사랑 함께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권력과 진보 책의 초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인들이 비전을 제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비전은 이제 어디에 문제가 이게 문제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라는 게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되게 밀접한 주제죠. 왜냐면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 얘기했던 가사노동 관리사 이것도 제도잖아요. 돌봄 노동에 대한 포용적인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뭐 지금 제도 나가야 되는 게 되게 많고 IT에서도 구글세, 디지털세 한창 논란이잖아요. 구글이 아마 이제 네이버에 한 3.1% 정도 법인세를 낼 거예요. 30% 아니고 3.1%. 맞아. 그래서 이제 조세 회피 전략 펼친다고. 네네네. 이게 지금 AI하고 가장 가까운 기술적인 진보에 대한 이제 기술 진보에 대한 제도 얘기일 텐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아일랜드가 이제 그 디지털세 도입 이런 구글이 법인세 좀 제대로 내게 하는 거에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 유보적 입장이고 나머지 세계는 다 찬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유보적 입장이냐 하면 우리는 어쨌든 우리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러니까 구글한테 이걸 적용하면 혹시 카카오나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무역 보복하겠다고 이렇게 구글이나 우리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세금 매기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우리 좀 미국 의존도가 좀 심해가지고 그쵸,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죠. 보복당할까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저는 가장 우리한테 좀 맞닿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구글이 만약에 이제 법인세 많이 내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죠. 물론 이제 반대로도 뭐 기술 진보가 좀 덜할 수도 있고요.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가 우리나라 법인세 안 거친다. 돈을 못 벌어가지고 뭐 쥐어짜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기업들 너무 어려워서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우리 좀 현실에 가까울 텐데 이 책의 얘기가 막 원론적인 책 얘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 현실로 빌려올 수 있는 그 거리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제가 지금 핵심 주제를 줄거리를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진짜요? 어떤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증명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례로 이 사람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요 노벨 경제학상 저작들을 읽으시면은 부담 없이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 주변의 사례들 아니면 진짜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로 이입해서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책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재밌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저서입니다. 이 책 포함해서 오늘 3권의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그리고 권력과 진보까지 3권의 책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책이었고요. 대략적인 줄거리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줄거리란 말이야? 나 뭔가 아직 더 들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다입니다. 또 읽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 또 독서 의지를 뿜뿜하게 만들어주시는 정희님 오늘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3분의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그 수상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월요일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에너지 넘치고 너무너무 즐거웠고 목요일도 여러분들과 산뜻하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이팅!